이연은 아버지 류상호의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58세, 서울의 중학교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작년에 퇴직한 평범한 국어교사였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지만 이연의 마음은 공허했다. 아버지와는 평생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항상 엄숙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으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3일장을 치른 뒤 가족들이 유산 정리를 위해 모였다. 이연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었다. 둘째 진우는 증권회사 직원으로 평범한 직장인이고 셋째 진석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구급 공무원이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실 줄 몰랐네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유산 목록은 놀라웠다. 강남구에 있는 상가 2채, 송파구에 아파트 1채,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 산골짜기에 있는 오래된 한옥 1채. 총 자산 가치만 해도 수십억에 달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재산을 모으신 거예요?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고인께서는 젊을 때부터 매우 검소하게 사셨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투자에 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80년대부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대에 적절히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다. 상가는 장남 류진우 씨와 차남 류진석 씨가 각각 1채씩 나눠 가지시고 진우와 진석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잠실 아파트는 부인 김순옥 여사님께 상속하셨고 영월의 한옥은 따님인 류희현님께 상속하셨습니다. 뭐, 누나에게 한옥을?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특별히 지정하셨어요. 이연이가 그 집을 좋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이연은 어리둥절했다. 아버지와는 평소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자신에게 그 집을 주셨을까? 게다가 영월의 산골이라니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다. 그래도 누나도 뭔가 받았잖아요. 진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 한옥 관리만 잘하면 펜션으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요즘 한옥 펜션 인기 많잖아. 진우도 맞장구 쳤다. 하지만 이연의 가슴 한편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형제들이 받은 것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었지만 자신이 받은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먼 산골의 빈 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운하다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 집을 남기셨을까? 유산 분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연은 매일 밤 그 한옥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의 열쇠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낡은 열쇠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엄마, 영월에 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김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단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집을 사셨는지. 80대 초반의 어머니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연은 결국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퇴직 후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길을 찾아보니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토요일 아침, 이연은 오래된 소나타에 간단한 짐을 실었다. 따뜻한 옷과 간단한 도구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박 2일치 용품까지 챙겼다. 동작대교를 건너며 한강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다시 중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길.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산세가 깊어질수록 이연의 마음도 차분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창밖 풍경을 감상했다. 영월아이 씨를 낳은 후부터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의존해야 했다. 점점 좁아지는 길,
양옆으로 우거진 소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 이런 깊은 산골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목적지 100m 전방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더욱 좁은 비포장길로 접어들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길이었다. 양옆으로는 키 큰 풀들이 우거져 있었고 어디선가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드디어 길 끝에서 그 집을 마주했다. 까만 기와 지붕의 전통 한옥이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집 자체는 생각보다 온전해 보였다.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이연을 반겼다. 이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다. 두근두근 손에 쥔 열쇠가 덜덜 떨렸다. 이연은 대문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렸다. 낡은 나무 대문에는 류가라고 쓰인 문패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성씨가 새겨진 그 문패를 보니 이곳이 정말 아버지의 집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손에 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천천히 돌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렸다. 삐걱 대문이 열리며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정돈된 마당이 펼쳐졌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주위로는 배롱나무와 감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었다. 잡초는 무성했지만 집 자체는 놀랄 만큼 튼튼해 보였다. 한옥은 디귿자 형태로 지어져 있었다. 정면에는 큰 대청마루가 있는 안채가, 오른쪽에는 작은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처마 끝에 석가래와 단청이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다. 나무로 된 문고리를 돌리니 이것도 쉽게 열렸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니 특유의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 냄새나 썩은 냄새는 나지 않았다. 거실에 해당하는 큰 방에 들어서자 이연은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가구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다. 낮은 소반, 오래된 서안, 전통 찬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까지 마치 누군가 계속 살고 있었던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문학 작품과 시집이었다.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윤동주의 시집들과 채만식, 김동인, 현진건의 소설집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다소 의외의 책들도 있었다. 조선의 보물들,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사, 한국 전통, 공예품 도록 같은 전문 서적들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책들을 읽으셨다고? 책장 한쪽에는 공책들도 꽂혀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중 하나를 꺼내보았다. 공책을 펼치는 순간 이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2003년 5월 15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다. 드디어 이 집을 샀다. 20년 넘게 꿈꿔오던 일이 이루어졌다. 회사 일로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부터 언젠가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이곳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2003년 6월 20일 오늘은 혼자 와서 뒷산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60년이 지났지만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큰 소나무 아래 바위도 그대로고 계곡도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60년 전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이곳에 온 적이 있으시단 말인가?
2003년 8월 10일 책장을 설치했다. 젊은 시절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하나하나 사서 꽂아두었다. 특히 이연희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집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나도 한때는 시를 쓰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연희는 나를 닮았다. 문학을 사랑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성격이. 그래서 이연희라면 이 집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니. 더 읽어내려갔다. 2010년 4월 5일 이연희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연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줄 아는 아이다. 책과 자연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연희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남길 비밀도 올바르게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아버지에게 어떤 비밀이 있으셨던 걸까? 2015년 9월 12일 이연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3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이연희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이 집과 함께 내가 평생 감춰온 이야기도 이연희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 이연희라면 조상들의 유산을 올바르게 지켜줄 것이다. 조상들의 유산? 이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공책들도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가 직접 쓴 시와 수필이 담긴 것이었다. 산골의 아침이라는 제목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계곡물은 밤새 흘러내려가고 새들은 이른 새벽부터 노래한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60년 전 그 약속들도 잊혀지고 오직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내 무거운 마음을 어루만진다. 60년 전의 약속? 아버지가 태어나신 해가 1925년이니 60년 전이면 1940년대. 일제강점기였다. 이연은 사랑채도 둘러보기로 했다. 사랑채는 작은 방 2개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작은 방 하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쓰였던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원고지, 그리고 미완성된 원고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딸에게 남기는 이야기였다. 이연은 그 원고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이연아,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언젠가 내가 이 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집은 단순한 시골집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비밀이 이 산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너는 아버지가 평양 출신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는 이 영월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1943년 아버지가 18살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원고는 여기서 끊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끝내 이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이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숲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일기와 미완성 원고는 더 큰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내일은 집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이연은 첫날 밤을 보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 하셨지만 깨어보니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잤다. 사랑채에 있던 이불을 꺼내 안채 큰 방에 깔고 누웠다. 이불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다. 계곡물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올빼미 울음소리. 새벽 5시쯤 새들의 지저김에 눈이 떴다. 창밖으로는 안개 자욱한 산골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며칠 후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 서재 마루 밑을 청소하던 중 이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마루판 한 장이 다른 것들보다 조금 들떠 있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마루판을 들어 올리자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겉면에는 극비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일본어로 쓰인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가장 위 서류는 1943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었다. 제목에는 조선 총독부 기밀문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본군이 비밀리에 설치한 지하 군수 창고에 관한 기록이었다. 영월 일대 산간 지역에 무기와 탄약, 약탈한 조선의 금은 보화를 숨겨두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한옥 근처에 황금 보관소가 있다는 암시가 담긴 지도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이었다. 1940년대 젊은 조선인 남성이 일본군 장교와 함께 찍은 사진. 그 남성의 얼굴이 낯익었다. 뒷면에는 류상호 1943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이연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니. 평생 일본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아버지가 직접 쓴 한글 편지도 있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쓰인 것 같았다.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결코 그들의 편이 아니다. 조선의 보물들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했을 뿐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연은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던 것이다. 겉으로는 일본군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하셨던 것이다. 더 읽어보니 아버지는 일본군이 숨긴 보물 위치를 파악하고 일부를 빼돌려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 한옥이 그런 활동의 거점이었다. 편지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만약 내가 죽은 후 누군가 이 비밀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다. 아직 찾지 못한 보물들이 이 산 어딘가에 있다. 그것들은 마땅히 우리나라에 돌려져야 한다. 뒷산 동쪽 소나무 군락 아래 큰 바위 근처를 찾아보라. 거기에 조선왕조 금인과 고려 청자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연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한국사의 잃어버린 조각이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우리 문화재들이 아직도 산속에 있다는 것인가? 그날 오후 이연은 지도를 따라 뒷산을 탐사했다. 동쪽 소나무 군락을 찾아가니 정말로 큰 바위가 있었다. 바위 주변을 살펴보니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작은 동굴이 있었다. 동굴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추며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 나무 상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동굴 입구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이연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개의 상자 중 한 개를 열어보았다. 고려시대 청자 몇 점과 금관, 각종 금은 장신구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이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이었다. 아버지가 80년 전에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의 보물들이었다.
그 순간 이연은 아버지가 왜 이 집을 자신에게 물려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역사 유산을 지키는 보고였던 것이다. 그 책임이 이제 자신에게 넘어왔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고 동굴 입구를 덮었다. 이런 중요한 발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전문가들과 상의가 필요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의 기록들 속에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동쪽 소나무가 잘 자란다. 큰 바위에 이끼가 꼈다 같은 문장들이 보물의 위치와 상태를 은밀히 확인한 것이었다. 이연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자신은 이제 단순히 퇴직한 교사가 아니라 역사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혼자 짊어지셨던 무거운 비밀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아야 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밤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80년 전부터 이어진 역사의 무게가 함께 있었다. 이연은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보물을 발견한 후 며칠간 이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보급 문화재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책임이었다.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가 두려웠다. 혹시 아버지의 과거가 문제가 될까 봐서였다. 고민 끝에 이연은 대학 시절 은사였던 한국사학과 김태영 교수에게 연락했다.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 분야의 권위자였고 평소 이연을 아껴주셨던 분이었다. 교수님,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직접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틀 후 김태영 교수가 영월까지 찾아왔다. 70대 중반의 교수는 산골길을 힘들어하면서도 이연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다. 먼저 한옥을 보여드린 후 이연은 마루 밑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김 교수는 첫 장을 보자마자 안경을 벗고 다시 썼다. 이건 진짜 조선 총독부 공문이야. 이런 기밀 문서가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자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내 아버지가 이런 일에 연관되어 계셨다고? 교수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셨어. 일본군 내부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고 문화재를 보호했던 거야.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 김 교수는 지도를 살펴보며 물었다. 이 표시들이 보물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정말 찾았니? 이연은 교수를 뒷산 동굴로 안내했다. 상자를 열어 보인 순간 김 교수는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이건 고려 초기 청자야. 이거는 조선 전기 금관이고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니.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걱정되고. 걱정 마라. 내 아버지는 진정한 애국자였어. 오히려 이 발견으로 그분의 숨겨진 공로가 세상에 알려질 거야. 김 교수의 제안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전문가들을 불러 공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3명의 전문가가 도착했다.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민호는 문화재들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 11세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현존 유물 중 최고 수준의 보존 상태네요. 문화재청 박정현 조사관은 신중했다. 정식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들의 진위도 정밀 감정이 필요하고요. 고고학자 최우진 교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 지역 전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다른 장소에도 보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며칠간의 예비조사 후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류희현 씨, 박정현 조사관이 말했다.
이 문화재들을 국가에 기증하시면 보상금은 물론 아버님의 독립운동 공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다. 보상금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민호 학예연구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때 최우진 교수가 제안했다. 류 선생님, 혹시 여기서 민간 박물관을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 문화재들을 전시한다면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연의 마음이 움직였다. 30년간 교사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제가 혼자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김태영 교수가 격려했다. 할 수 있어.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잖아. 나도 도와줄게. 그날 밤 이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여름이 깊어가는 산골의 밤이 고요했다. 80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보물들이 이제 자신의 손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곳에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지켜나가기로. 그것이 아버지가 진정 원하셨던 일이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